제가 한국은행이 24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어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전망은 9월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 단언할 수 있죠.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되는 건 단언할 수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신문지상에서 또 방송에서 또 어떤 유튜브 상에서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년 내 최고치다. 거래량이 좀 회복됐다. 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런 종류의 기사들을 여러분들 접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2024년 전망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건지 전망치에 대해서 의견도 드려왔었기 때문에 책임 있게 이 하반기가 시작된 만큼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 전망을, 부동산 부분 전망을 말씀드릴 때마다 이 해당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진행할까 합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입니다. 전망이라 한다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저는 이제 등락률로 표시하니까 가격 등락률이 0 이상이면 상승이고 0 밑이면 하락인 거죠. 그 숫자를 전망하는 것이지 상승했으면 좋겠다, 하락했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정책적인 당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방 소멸 현상이 가속화될 겁니다 라고 전망할 수 있죠. 근데 지방 소멸 현상이 바람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망은 전망대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가격이 나는 하락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듣고 싶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나는 부동산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입장이시라면 전망을 원하시는 분만 들으시고 그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로받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해 줄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제 영상은 적합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전문가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나 어떤 의견을 드리지 않겠고, 저는 저의 의견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거시경제를 분석하는 사람인데 이 거시경제 안에 자산시장이 있는 것이고요. 이 자산시장 안에 부동산 시장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변수들 중에서 부동산 시장도 하나의 변수인 것이고,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변수들끼리 각자 도는 게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규명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하나의 변수로서 들여다보는 것 뿐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4가지 틀을 가지고 지금부터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는 이렇게 할게요. 크게 부동산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이 있을까? 근데 그 첫 번째는 아무래도 거시경제 여건이죠.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이 관계가 없지는 않겠죠. 관계 있을 겁니다. 그럼 거시경제 측면, 특히 거시경제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관계, 특히 금리 인하가 있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지, 이것을 먼저 첫 번째 편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2편, 3편에 이어서는 2편은 수급 분석을 주로 해드리겠습니다.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수급 측면을 들여다보고 지금 매매 가격의 반등세가 이유 있는 반등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좀 분석해드리고, 마지막 좀 세 번째 편이라고 미리 말씀드린다면, 세 번째 편은 조금 더 내 집 마련 수요로의 이동, 그러니까 투자 수요 말고요, 전세 세입자가 내 집 마련 수요로 이동하는 흐름이 어느 정도 전개되는지, 그런 것들도 중요한 매수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편은 금리 인하 이후의
부동산 시장, 이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은행이 24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할 거다라고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어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전망은 9월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건 하나 단언할 수 있죠.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이제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되는 건 단언할 수 있죠. 스위스가 금리 인하했죠. 스웨덴 금리 인하했습니다. 유로존 금리 인하했어요. 그 밖에도 많은 캐나다라든가 남미 국가들 금리 인하 수순으로 갔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은 멈췄고 금리 인하하는 나라들만 계속 생기고 있죠. 이게 뭡니까 이거? 피벗이라고 하죠. 저도 2024년 경제전망서를 낼 때 제목이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이지 않습니까? 그 경제전망서 앞에 그 형용사처럼 뭔가를 수식어를 붙이는데 사실 저는 피벗 2024년 경제전망으로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우리 출판사가 피벗이라는 단어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책 판매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사용하진 않았는데 24년 하반기는 그런 면에서 피벗의 시대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이 언제 하든 또 몇 번 하든 그것에 대한 의문들은 많이 제기하고 있지만 24년 하반기든 내년 상반기든 하긴 할 거라는 거죠. 그죠? 또 연준 전도표대로라고 한다면 24년 하반기에 한 번, 25년 한 해 4번 정도 금리 인하, 4번, 5번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본다면 이 금리 인하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형성될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기조는 이미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 상승률이 이미 22년에 정점을 찍고 23년에도 그 정점에서 크게 내려오지 못하다가 24년에는 세계 혹은 선진국 또 신흥개도국 권역별로 상승세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물가의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 물가가 올랐는데 23년에도 올랐는데 거기서 또 한 번 2% 3% 오르니 그 물가는 너무나 비싸다는 거죠. 그렇게 물가는 가중될 겁니다. 다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시점인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기준, 그건 물가 상승률인 것이고 물가 상승률은 24, 25, 26년까지 떨어지는 기조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IMF의 전망입니다. 금리 인하는 단행될 것이다.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미국 금리 인하 24년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까지는 동결만 했죠.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먼저 금리 인하를 단행한 모습들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하반기, 25년에도 미국이든 유로존이든 영국이든 전반적으로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 수순을 가져갈 것이다. 저는 이걸 금리 인하라고 정의하면 오해가 좀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금리 인하라기보다는 금리 정상화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높은 금리에서는 좀 내려오자. 지금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높은 금리에서는 조금 내려오자 하는 움직임, 통화정책 기조가 이제 긴축에서 다소 완화로의 점진적인 전환이 있는 시점임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금리와 부동산은 어떤 관계가 있나? 이걸 좀 정의 내려야 돼요. 가장 명확한 정의는 심리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금리 수준 전망입니다. 근데 금리 수준 전망을 보시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죠? 그러다가 22년 한 7월 정도를 기점으로 혹은 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금리 수준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연준의 전망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마음이에요. 지금처럼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래 유지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22년 하반기부터 많이 레벨 다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주택가격 전망 CSI는 역시 가격 전망이라기보다는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생각하고 있는 주택가격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집값이 비쌀 것인가, 1년 후 오늘의 집값이 비쌀 것인가, 이걸 구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전망 CSI가 바닥인 시점을 보면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이 가장 높은 시점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금리 수준 전망치가 100을 밑도는 구간에 주택가격 전망 CSI가 100을 웃도는 24년 중반부터 웃도는 흐름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주택가격과 반대의 상관관계,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금리와 부동산 시장은 수요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주택가격이 금리가 떨어지면 주택가격이 오를 거라는 어떤 심리적인 기저가 일단 발동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일단은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수요 측입니다. 수요 측. 한번 금리를 올린다고 해볼게요. 금리를 올리면 같은 대출 1억짜리를 받아도 더 많은 이자를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100만 원의 이자는 상환할 수 있지만 200만 원의 이자는 상환할 수 없어요. 구매 여력과 관련되죠.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구매할 여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금리가 올라가면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매 심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매 여력과 구매 의사를 곱하면 그게 수요입니다. 구매 여력이 있으면서 구매 의사가 있어야지, 구매 여력은 있는데 구매할 마음이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뭐예요? 이 숫자는 곱하기니까. 구매 여력 곱하기 구매 의사를 곱했을 때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제가 PD님께 계속 질문 드립니다만, 둘을 곱했을 때 하나가 0이면 뭡니까? 0이에요. 구매 의사가 0이면 0이고 구매 여력이 0이면 0이에요. 그러면 구매 여력이 금리가 올라갈 때 떨어지고 구매 의사가 금리가 올라갈 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예요.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구매 여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 1억 대출 받을 수 있을까? 금리가 이만큼인데. 2억 대출 받을 수 있을까? 금리가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내 소득도 구매 여력일 수 있지만 대출할 수 있는 한도도 구매 여력이에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니까 역시 그게 구매 여력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수요라는 면에서는 금리가 올라갈 때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 집 마련 수요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매수 수요를 얘기했는데 임차 수요를 또 말씀드려 볼게요.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임차를 살까 말까 할 때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받기 부담스럽고 대출 받아서 전세자금 마련하는 것도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임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금리가 올라갈수록 월세의 형태로 거주하자. 다시 말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반대로 임차 공급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집주인인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로 받고 싶어요? 월세를 받고 싶어요? 전세를 받고 싶죠. 왜? 전세 보증금 받아서 저축해 놓으면 그 이자가 상당한 수익이 되니까 전세를 선호해요. 그럼 뭐예요? 전세 공급은 많아요. 전세 수요는 주는데 전세 공급이 많아지면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제 떨어지겠죠. 전세 가격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시간적 격차를 두고 전세 가격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집 가격에 하방 압력이 되겠죠. 자,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굳이 전세 사는 게 편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전세 공급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전세 시장의 전세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의 선행 변수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임차 시장을 놓고 봐도
매매 가격에 금리가 올라갈 때 매매 가격을 떨어뜨리는 현상이다라고 또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임차 시장 관점에서. 자, 다음은 공급 측입니다.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건설사들은 부담을 느끼겠죠. 그러면 공급을 늘릴까요? 공급을 늘릴 수가 없죠. 공급이 감소되죠. 다만 그 공급 감소는 언제 야기돼요? 시간적 격차를 둡니다. 이 시간적 격차를 두고 나타나는 현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20년, 21년 부동산 경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으니까 주택 공급을 막 늘려요. 언제까지나 수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20년, 21년에 건설사들이 인허가 받은 날로부터 한 3년 정도, 2, 3년 후에 공급이 늘어나는데 20년에 인허가 받은 폭발적으로 인허가 받은 물량은 정확히 23년 정도에나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은 공급이 많아지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은 언제 야기돼요? 2, 3년 후에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계속 엇박자인 거예요. 20년, 21년 부동산 경기 좋은데 건설사들이 많이 건설 공급하자 하면서 움직였는데 뭐 그때는 주택 공급으로 당장 영향을 못 주죠. 그런데 공급 관점에서 2, 3년 후에 과잉 공급을 야기하고 부동산 매매 가격의 사이클이 형성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따가도 전체적인 그 사이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에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 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2024년에는 피보팅이 있는 이 시점에는 부동산 시장의 반등세가 예견될 수 있다라고 저는 2024년 전망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전망대로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그럼 실제 시중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료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계속 금리는 인상만 했어요. 근데 먼저 떨어지는 게 뭐죠? 시중금리죠. 항상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집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는 먼저 시중금리가 올라가고요. 기준금리 인하를 앞에 두고는 먼저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이 부분은 미리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업대출 금리보다 가계대출 금리가 더 강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둘 다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정점도 22년 10월, 11월임을 확인할 수 있고 차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매매 가격 등락률이 가장 낮았을 때 등락률이 마이너스 0.48% 등락률상 가장 강하게 떨어지는 구간에 예금은행 대출금리도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22년 10월이 근래 역사 속에 가장 강한 강달러였어요.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코스피 가격이 바닥을 찍었던 지점도 22년 10월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거시경제 변수들이 다 같이 톱니바퀴를 형성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거지만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은 하나의 톱니바퀴에 불과하고 그런 면에서 거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조망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을 여러분 갖추시기를 좀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가계대출을 쪼개보면 이렇습니다. 이 가계대출이 초록색이고요. 가계대출 금리를 또 구분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 일반 신용대출, 소액대출 등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이 가계대출 금리의 흐름이 가장 유사하게 붙어 다니는 게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전체 대출 규모에서 주담보의 비중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담보 금리 따라 움직이는 거죠. 나머지는 기여도가 작은 거예요. 기여도 면에서 본다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거의 맞붙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년이나 그렇지 21년, 22년 초까지는
가계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랑 거의 같았어요. 그죠? 똑 붙어 다녔죠. 이 똑 붙어 다닌다는 얘기는 가계대출 금리에서 소액대출의 규모나 신용대출 규모는 거의 영향을 안 미친다. 기여도가 낮다라는 것을 또 반증해 주죠. 그래서 주담보대출의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를 볼 때. 그런데 소액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도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거 말고 주담보대출 금리, 주담보금리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5월까지 시중은행, 예금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매수하자 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죠. 신생아 특례 대출, 그것도 작용될 수 있겠죠, 당연히. 실제 시중에서 보는 금리는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 상한선과 하한선을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변동과 혼합형을 구분해 볼게요. 상단은 상단끼리 비교하고 하단은 하단끼리 비교해야 됩니다. 가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6월 21일자로 2.94%의 시중은행 담보대출 금리가 최초로 발생했어요. 근데 종전에는 6.8%였는데 2.9%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아요. 같은 건 같은 것끼리 비교해야 되죠. 그러니까 2.9는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3.48%에서 떨어진 거죠. 근데 어쨌든 변동금리의 상한도, 하한도, 혼합형의 상한도, 하한도 다 상한, 하한 각각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사실 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았는데도 기준금리보다도 더 밑으로까지 담보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주택 매수세로 연결될 거야. 그 수요를 가급적이면 우리가 경쟁적으로 받아야지. 경쟁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금리는 뭐예요? 은행 상품의 가격이잖아요. 가격을 떨어뜨려서 가격 경쟁력을 갖고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가격의 반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좀 하나 더 여러분께 덧붙인다면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시중금리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 드린다면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코픽스 추이를 보시면 최근 잔액 기준이든 신잔액 기준이든 또 신규 취급액 기준이든 그 어떤 걸 봐도 가장 높았었던 구간이 22년 10월 정도인 것이고요. 역시 다 맞물리죠. 그래서 향후 시중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 코픽스 추이를 보면 특히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단기 코픽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단기 코픽스 추이를 보면 추세적으로 22년 한 10월, 11월에 정점을 찍고 또 23년 10월, 11월에 다시 한번 중간 정점을 찍죠. 그리고는 뭐 꾸준히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은 3.52%까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면 시중금리가 향후에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조달금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향후 시중금리도 떨어질 것이다라고 가늠하는 데 참조가 되겠죠.